추석 아침 6시 이순옥은 부엌 바닥에 주저앉아 있었다. 무릎이 욱신거렸다. 새벽 4시부터 시작한 전 부치기가 이제야 끝났다. 기름 냄새가 온몸에 배어 있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이마에 땀을 닦았다. 70년 인생에서 가장 무거운 추석이었다. 현관문이 요란하게 열렸다. 아들 현우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어머니 계세요. 그 뒤로 낯선 웃음소리들이 따라 들어왔다. 이순옥은 허리를 펴며 일어섰다. 관절에서 뚝 소리가 났다. 거실로 나가니 4명의 사람이 서 있었다. 아들 내외와 처음 보는 노부부였다. 며느리 지연이 밝게 웃으며 말했다. 어머님, 저희 친정 부모님이세요. 추석이라 함께 오기로 했어요. 미리 말씀드렸잖아요. 이순옥은 순간 숨이 막혔다. 미리 들었다고. 어젯밤 11시에 전화로 통보한 게 미리 말한 것인가. 하지만 그녀는 억지로 미소를 지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사돈 어른이 거만한 표정으로 집안을 둘러보았다. 아파트가 꽤 넓네요. 현우 씨가 능력이 있나 봐요. 지연이 재빨리 받았다. 아니에요, 아버님. 이 집은 시어머니 명의예요. 돌아가신 시아버지가 남긴 거라고 들었어요. 이순옥의 가슴이 쿵 내려앉았다. 남편이 남긴 집이라니. 30년 동안 식당 일하며 벌어 마련한 집이었다. 새벽부터 밤까지 설거지하고 서빙하며 모은 돈으로 산 집. 남편은 도박으로 빚만 남기고 떠났다. 그 빚까지 다 갚은 건 오롯이 그녀였다. 어머니 안방 좀 정리해 주세요. 현우가 말했다. 부모님께서 쓰실 거예요. 이순옥은 귀를 의심했다. 안방을 내주라고. 그녀가 사는 방을. 지연이 덧붙였다. 어머님은 작은 방 쓰시면 되잖아요. 하루 이틀이니까요. 작은 방은 창고나 다름없었다. 곰팡이 냄새가 났다. 하지만 이순옥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요, 그러죠. 목소리가 떨리지 않도록 애썼다. 사돈 장모가 부엌을 들여다보더니 혀를 찼다. 아이고, 전이 좀 탔네요. 지연아, 너는 시어머니 음식 솜씨를 안 배웠니? 지연이 깔깔 웃었다. 엄마, 제가 요리를 왜 배워요? 요즘 세상에. 이순옥은 탄전을 보며 눈물이 날 뻔했다. 새벽부터 아픈 손목으로 부친 전이었다. 하지만 아무도 그녀의 노력을 보지 않았다. 그들에게 그녀는 그저 음식이나 만들어내는 기계였다. 어머니, 채식 반찬 따로 있으시죠? 지연이 물었다. 저희 엄마가 채식주의자거든요. 그리고 아버지는 당뇨가 있으셔서 단 음식은 안 돼요. 아, 그리고 저는 좀 다시 부쳐주세요. 너무 탔어요. 이순옥은 다시 부엌으로 들어갔다. 냉장고를 열어 채식 재료를 꺼냈다. 손이 떨렸다. 가슴 한쪽이 조여왔다. 협심증 증상이었다. 약을 먹어야 했지만 지금은 그럴 시간도 없었다. 거실에서는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다. 현우가 장인에게 연신 굽신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아버님, 제가 좋은 위스키 준비했습니다. 이따 한잔 하시죠. 그리고 말씀드릴 게 있는데요. 이순옥은 프라이팬에 기름을 두르며 생각했다. 70년. 그 긴 세월 동안 그녀는 무엇을 위해 살았나? 아들을 위해, 가족을 위해. 하지만 지금 이 순간 그녀는 이 집에서 가장 존재감 없는 사람이었다. 갑자기 현기증이 왔다. 프라이팬을 놓칠 뻔했다. 가슴을 부여잡았다. 통증이 목까지 치밀어 올랐다. 하지만 그녀는 이를 악물었다. 쓰러질 수 없었다. 아니, 쓰러져서는 안 됐다. 아직은. 어머니, 빨리요. 배고파요. 현우의 목소리가 들렸다. 이순옥은 대답 대신 전을 뒤집었다. 기름이 튀어 손등에 화상을 입었다. 따가웠지만 그녀는 표정 하나 바꾸지 않았다.
그때 지연의 목소리가 들렸다. 엄마 아빠 걱정 마세요. 시어머니가 다 해주실 거예요. 워낙 부지런하시거든요. 혼자 사시는 게 더 편하다고 하세요. 강인하신 분이라. 강인하다. 그 말이 비수처럼 가슴에 꽂혔다. 강인한 게 아니었다. 견딘 것이었다. 외로움을, 희생을, 모욕을 그저 견뎌온 것뿐이었다. 그녀의 눈에서 눈물 한 방울이 떨어져 달궈진 프라이팬 위에서 지글거렸다. 이순옥은 그 순간 결심했다. 이 지옥 같은 추석이 끝나면 모든 것을 끝낼 것이다. 더는 견디지 않을 것이다. 더는 그들의 그림자로 살지 않을 것이다. 차례상을 치우는 이순옥의 손놀림은 기계적이었다. 거실에서는 화기애애한 대화가 이어졌다. 현우가 장인의 사업 이야기에 감탄사를 연발했다. 아버님 정말 대단하십니다. 그 나이에 아직도 현역이시라니요. 이순옥은 무거운 상을 들고 부엌으로 향했다. 무릎이 삐걱거렸다.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다. 지연은 친정 어머니 어깨를 주무르고 있었다. 엄마 어깨 많이 아프시죠? 제가 좋은 마사지숍 예약해 드릴게요. 설거지를 하던 이순옥의 귀에 현우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어머니 안방 정리 다 되셨어요. 부모님 모시고 들어가야 해요. 그녀는 고무장갑을 벗고 안방으로 향했다. 30년을 살아온 방이었다. 벽에 걸린 가족 사진들. 현우의 돌잔치, 초등학교 졸업식, 대학 입학식. 그녀는 사진 속에서 언제나 웃고 있었다. 행복했던 건 아니었다. 그저 아들이 자랑스러웠을 뿐이었다. 침대 시트를 갈아 끼우며 생각했다. 이 침대에서 남편의 마지막을 지켜봤다. 도박 빚에 시달리다 간암으로 죽은 남편. 죽어서도 원망스러웠지만 그녀는 끝까지 병간호를 했다. 아들이 보고 있었으니까. 사돈 장모가 들어와 방을 둘러보았다. 침대가 너무 낮네요. 허리가 안 좋아서 높은 침대가 필요한데. 이순옥은 죄송합니다 라고 말했다. 무엇이 죄송한지도 모르면서. 거실로 나오니 현우가 서류를 펼쳐놓고 있었다. 유럽 크루즈 팸플릿이었다. 장인 장모님 이번 추석 선물입니다. 지중해 20일 일정이에요. 비즈니스 클래스 항공권에 스위트룸으로 예약했습니다. 사돈 장인이 흡족한 표정을 지었다. 자네가 진짜 사위네. 우리 지연이가 시집을 잘 갔어. 지연이 얼굴에도 득이가 가득했다. 여보 정말 고마워요. 우리 부모님이 얼마나 좋아하실까. 이순옥은 조용히 물었다. 얼마나 하니? 현우가 대수롭지 않다는 듯 말했다. 인당 1,500만 원 정도요. 두 분이니까 3천만 원이죠. 뭐 1년에 한 번인데요. 3천만 원. 그녀가 1년 동안 쓰는 생활비의 10배였다. 병원비 아끼고 끼니 줄여가며 사는 그녀에게는 상상도 못할 돈이었다. 하지만 아들은 그 돈을 남에게는 아낌없이 썼다. 그때 사돈 장모가 물었다. 그런데 순옥 여사님은 혼자 계셔서 어쩌나? 집에 혼자 계시기 적적하실 텐데. 지연이 빠르게 대답했다. 어머님은 혼자가 편하시대요. 워낙 독립적이셔서요. 저희가 자주 와도 부담스러워 하세요. 독립적? 그 말이 또 가슴을 찔렀다. 독립적인 게 아니었다. 버려진 것이었다. 아들은 1년에 서너 번 왔다. 그것도 뭔가 필요할 때만. 돈이 필요하거나 집이 필요하거나. 이순옥은 부엌으로 들어가 물을 마셨다. 약을 먹어야 했다. 협심증 약을 꺼내 삼켰다. 쓴맛이 목구멍을 타고 내려갔다. 인생이 약처럼 썼다. 어머니 과일 좀 깎아주세요. 현우가 소리쳤다. 그리고 차도 좀 끓여주시고요. 장인어른이 식후에 차 드시는 걸 좋아하세요. 아, 녹차 말고 보이차로요. 냉장고에 있죠. 보이차는 그녀가 아껴두던 것이었다. 명절에 혼자 마시려고
비싼 값 주고 산 것. 하지만 그녀는 차를 꺼냈다. 이제는 아까워할 것도 없었다. 어차피 모든 게 끝날 테니까. 과일을 깎으며 생각했다. 70년 인생이 이렇게 끝나는구나. 아들을 위해 모든 걸 바쳤는데 돌아온 건 없었다. 사랑도 존중도 없었다. 그저 필요할 때 쓰고 버리는 도구였을 뿐. 칼이 미끄러져 손가락을 뱉다. 피가 배어나왔다. 아팠지만 이상하게 시원했다. 살아있다는 증거 같았다. 아직은 살아있다는. 거실에서 현우의 목소리가 들렸다. 내년에는 부모님 모시고 미국도 가시죠. 제가 모든 경비 다 댈게요. 지연이도 좋아하고요. 그치 여보. 지연이 맞장구 쳤다. 당연하죠. 부모님이 편안하게 여행 다니셔야죠. 이순옥은 피 묻은 손가락을 닦았다. 그리고 과일 접시를 들고 거실로 나갔다. 4명의 행복한 가족이 웃고 있었다. 그녀만 빼고. 그녀는 과일 접시를 내려놓고 물었다. 나는 언제 여행 가니? 현우가 당황한 표정을 지었다. 어머니가 무슨 여행을요? 비행기 타면 힘드시잖아요. 그리고 혼자 가면 위험하고요. 그래.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나는 혼자니까. 늙고 병들고 혼자니까. 하지만 그녀는 미소를 지었다. 마지막 가면이었다. 곧 벗어던질 가면. 밤이 깊어갔다. 사돈댁은 안방에서 텔레비전을 보며 깔깔거렸다. 현우와 지연은 거실에서 와인을 마셨다. 이순옥은 작은 방 구석에 앉아 있었다. 곰팡이 냄새가 코를 찔렀다. 그녀는 핸드폰을 꺼냈다. 전화번호부를 뒤적였다. 미혼모 자립 지원센터. 10년 전부터 조금씩 후원해온 곳이었다. 혼자 아이를 키우는 엄마들을 보며 자신을 봤다. 그들도 그녀처럼 혼자였으니까. 밤 11시 이순옥은 작은 방 문을 조심스럽게 열었다. 거실은 어두웠다. 모두 잠든 시간이었다. 그녀는 맨발로 부엌으로 향했다. 물 한 잔을 마시고 싶었다. 아니 잠시라도 이 답답한 방에서 나오고 싶었다. 부엌 창밖으로 보름달이 보였다. 추석 보름달이었다. 어릴 적 어머니가 말씀하셨다. 보름달을 보며 소원을 빌면 이루어진다고. 그때는 믿었다. 지금은 아무것도 믿지 않았다. 소원도 희망도 없었다. 물을 마시던 중 안방에서 소리가 들려왔다. 사돈 장모의 목소리였다. 여보 그래도 현우 씨가 효자네요. 우리한테 이렇게 잘하니. 장인이 대답했다. 그러게 말이야. 근데 제 어머니한테는 좀 무심한 것 같아. 아까 보니까 말이야. 이순옥은 귀를 기울였다. 장모가 말을 이었다. 그래도 뭐 혼자 사는 게 익숙한 사람이니까. 우리 지연이 말로는 시어머니가 간섭받는 걸 싫어한다더라고. 그러니까 일부러 거리를 두는 거겠지. 거리를 둔다. 그게 아들의 변명이었구나. 이순옥은 쓴웃음을 지었다. 무관심을 정당화하는 그럴듯한 포장이었다. 마치 그녀가 원해서 혼자인 것처럼. 그녀가 바라서 외로운 것처럼. 발소리가 들렸다. 현우였다. 부엌으로 들어온 그는 어머니를 보고 놀랐다. 어머니 안 주무세요. 왜 여기 계세요? 이순옥은 물 마시러 왔다고 답했다. 현우는 냉장고를 열어 맥주를 꺼냈다. 엄마. 현우가 말했다. 내일 아침 일찍 준비 부탁드려요. 장인어른이 이른 아침 식사를 좋아하세요. 그리고 된장찌개는 싱겁게 끓여주시고요. 장모님이 짠 걸 못 드셔서. 이순옥은 그래 알았다고 답했다. 현우가 맥주를 마시며 말했다. 그리고 엄마 돈 좀 필요한데. 크루즈 예약금 먼저 내야 해서 500만 원만 빌려주세요. 다음 달에 갚을게요. 500만 원. 그녀의 통장에 있는 전부였다.
병원비로 아껴둔 돈이었다. 하지만 이제는 상관없었다. 어차피 필요 없을 돈이었다. 그래, 내일 주마. 그녀는 담담하게 답했다. 현우가 돌아서려다 멈췄다. 엄마 괜찮아요. 표정이 안 좋아 보여서. 이순옥은 잠시 아들을 바라봤다. 정말 걱정하는 걸까? 아니면 그저 예의상 묻는 걸까? 괜찮다. 그냥 피곤해서 그래. 현우가 방으로 들어간 후 이순옥은 한참을 부엌에 서 있었다. 가슴이 답답했다. 협심증 증상이 또 시작됐다. 약을 먹어야 했지만 그녀는 참았다. 이 고통이 오히려 위안이 됐다. 적어도 이 아픔은 진짜였으니까. 다시 작은 방으로 돌아온 그녀는 핸드폰을 꺼냈다. 미혼모 지원센터 대표의 번호를 찾았다. 한참을 망설였다. 지금 전화하면 돌이킬 수 없었다. 하지만 이미 마음은 정해졌다. 문자를 보냈다. 대표님, 이순옥입니다. 내일 오전에 통화 가능하신지요? 중요한 상해 드릴 일이 있습니다. 보내고 나니 마음이 조금 가벼워졌다. 첫걸음을 뗀 기분이었다. 새벽 2시, 잠이 오지 않았다. 작은 방의 곰팡이 냄새가 더 심해졌다. 창문을 열고 싶었지만 녹슬어 열리지 않았다. 마치 그녀의 인생 같았다. 썩어가는데 벗어날 수 없는. 그녀는 옷장을 열었다. 낡은 옷들이 걸려 있었다. 10년 전에 산 검은 코트, 20년 된 한복, 남편 장례식 때 입었던 상복. 그게 전부였다. 70평생 모은 게 이것뿐이었다. 서랍을 열어 통장을 꺼냈다. 잔액 520만 원. 평생 아끼고 모은 돈이었다. 식당에서 새벽부터 밤까지 일하고 파출부도 하고 폐지도 주었다. 아들 대학 보내고 결혼시키고 남은 게 이것이었다. 그 아래 서류 봉투가 있었다. 아파트 등기부등본이었다. 유일한 재산이었다. 시가 8억 원. 서울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값이 올랐다. 그녀가 산 건 1억이었는데 운이 좋았다고 해야 할까? 아니면 저주라고 해야 할까? 핸드폰이 진동했다. 문자였다. 미혼모 센터 대표였다. 순옥 여사님, 오전 10시에 통화하시죠. 무슨 일이신지 걱정되네요. 건강은 괜찮으신가요? 건강. 그녀는 가슴을 만졌다. 또 통증이 시작됐다. 니트로글리세린을 혀 밑에 넣었다. 쓴맛이 퍼졌다. 의사가 말했다.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큰일 날 수 있어요. 하지만 스트레스 없는 삶이 가능한가? 새벽 4시 그녀는 일어났다. 아침 준비를 해야 했다. 사돈댁의 마지막 아침 식사. 아니, 그녀가 차려줄 마지막 아침 식사였다. 정성껏 하기로 했다. 마지막이니까. 부엌에 불을 켰다. 쌀을 씻고 된장을 풀었다. 계란을 부치고 나물을 무쳤다. 김치를 썰고 생선을 구웠다. 손이 떨렸다. 피로 때문인지 약 때문인지 알 수 없었다. 해가 뜰 무렵 식탁이 차려졌다. 그녀의 마지막 작품이었다. 정갈하고 깔끔했다. 누가 봐도 흠잡을 데 없었다. 하지만 그녀는 알았다. 아무도 고마워하지 않을 거라는 걸. 7시 안방 문이 열렸다. 사돈장인이 나왔다. 벌써 차려놨네요. 부지런하시네. 그는 식탁에 앉으며 말했다. 된장찌개가 좀 짜 보이는데 싱겁게 해달라고 했잖아요. 이순옥은 죄송하다고 말했다. 그리고 다시 끓이겠다고 했다. 하지만 장인은 손을 저었다. 됐어요. 그냥 먹죠. 며느리가 타고난 걸 어쩌겠어요. 그 말에 가시가 있었다. 당신이 아들을 제대로 못 키웠다는. 사돈 장모도 나왔다. 식탁을 보더니 말했다. 반찬이 너무 많네요. 음식 남으면 아까운데. 우리 집은 이렇게 많이 안 해요. 낭비예요, 낭비.
현우와 지연도 나왔다. 지연이 엄살을 부렸다. 어머니 생선 비린내가 너무 나요. 저 입덧 같아요. 현우가 놀랐다. 여보 진짜야. 임신한 거야. 지연이 웃었다. 아니에요. 그냥 비린내가 싫어서요. 이순옥은 생선을 치웠다. 그리고 자리에 앉지도 못하고 서서 시중을 들었다. 물 더 드릴까요? 김치 더 드릴까요? 밥 더 드릴까요? 그녀는 그림자처럼 움직였다. 식사가 끝날 무렵 현우가 말했다. 엄마 아까 말한 돈 준비됐어요. 이순옥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작은 방으로 가서 통장과 도장을 가져왔다. 은행 가서 찾아. 500만 원. 현우는 통장을 받으며 말했다. 고마워요, 엄마. 꼭 갚을게요. 하지만 그의 눈은 이미 딴 곳을 보고 있었다. 장인과 크루즈 이야기를 하느라 바빴다. 지중해가 정말 아름답다면서. 아침 식사가 끝나고 거실이 다시 웃음소리로 채워졌다. 이순옥은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며 그들의 대화를 들었다. 현우가 장인에게 말했다. 아버님 공항까지 제가 모셔다 드릴게요. 비즈니스 클래스 라운지에서 쉬시다가 탑승하시면 됩니다. 사돈 장모가 감탄했다. 현우 씨 정말 세심하네요. 우리 지연이가 복 받았어. 이런 남편 만나기 쉽지 않죠. 지연이 재롱을 떨었다. 엄마 우리 남편 자랑 그만하세요. 제가 쑥스럽잖아요. 이순옥은 그릇을 닦으며 생각했다. 복받은 며느리. 그래 지연은 복받았다. 좋은 집안에서 태어나 사랑받으며 자랐고 이제는 남편의 사랑까지 독차지했다. 반면 자신은 무엇인가? 복받은 적이 있었던가? 핸드폰이 진동했다. 미혼모 센터 대표였다. 통화하실 수 있나요? 이순옥은 핸드폰을 들고 작은 방으로 들어갔다. 문을 닫고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대표님 지금 통화 가능합니다. 대표의 목소리가 걱정스러웠다. 순옥 여사님 무슨 일 있으세요? 건강이 안 좋으신가요? 이순옥은 잠시 망설였다. 그리고 결심한 대로 말했다. 대표님, 제가 가진 아파트를 센터에 기부하고 싶습니다. 전화 저편이 조용해졌다. 대표가 놀란 것 같았다. 여사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그 아파트는 여사님이 사시는 곳 아닌가요? 유일한 재산이라고 하셨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순옥은 담담하게 답했다. 하지만 이제 필요 없을 것 같아서요. 센터에서 쓰시면 좋겠습니다. 미혼모들이 아이들과 함께 지낼 수 있는 공간으로요. 대표가 다급하게 물었다. 여사님, 정말 괜찮으신 거예요? 가족분들은 아시나요? 아드님이 반대하실 텐데. 이순옥은 쓴웃음을 지었다. 아들은 모릅니다. 알 필요도 없고요. 제 명의니까 제 마음대로 할 수 있죠. 그러면서 덧붙였다.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내일 당장 모든 절차를 진행해 주세요. 공증도 하고 등기 이전도요. 번복할 수 없게 확실히 해주세요. 제가 마음이 약해질까봐 그럽니다. 대표가 한숨을 쉬었다. 여사님,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너무 큰 결정이에요. 이순옥은 단호하게 말했다. 이미 결정했습니다. 내일 오전에 만나요. 서류 준비해 주세요. 전화를 끊고 나니 마음이 후련했다. 70년 인생에서 처음으로 자기 의지로 결정한 일이었다. 누구를 위해서가 아닌 자신을 위한 결정이었다. 아니, 자신과 같은 처지의 엄마들을 위한 결정이었다. 거실로 나가니 현우가 외출 준비를 하고 있었다. 엄마, 우리 잠깐 나갔다 올게요. 사돈어른 모시고 면세점 가기로 했어요. 저녁은 밖에서 먹을 거니까 차리지 마세요. 이순옥은 그래, 잘 다녀와라고 답했다. 네 사람이 우르르 나갔다.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가 울렸다. 집안이 조용해졌다. 처음으로 혼자가 됐다.
하지만 외롭지 않았다. 오히려 평화로웠다. 그녀는 거실 소파에 앉았다. 자기 집인데도 이렇게 앉아본 게 언제인지 기억나지 않았다. 항상 부엌에 있거나 작은 방에 있었다. 주인이면서도 주인이 아니었다. 창밖을 보니 아이들이 뛰어놀고 있었다. 추석이라 곱게 한복을 차려입은 아이들이었다. 현우도 어릴 때는 저랬다. 명절이면 새 옷 입고 신나했다. 그때는 그녀도 행복했다. 아들이 자라는 것만으로도 기뻤다. 하지만 언제부터인가 아들은 달라졌다. 중학교 때부터였나? 친구들 앞에서 그녀를 부끄러워하기 시작했다. 가난한 어머니가 창피했던 것이다. 그래도 그녀는 이해했다. 사춘기니까. 대학 가서는 더 심해졌다. 명절에도 오지 않았다. 친구들과 여행 간다고 했다. 그녀는 혼자 차례상을 차리고 혼자 먹었다. 그래도 아들이 잘 지내면 된다고 생각했다. 결혼하면 나아질 거라 기대했다. 며느리가 있으면 명절이 덜 외로울 거라 생각했다. 하지만 더 외로워졌다. 이제는 하인이 됐으니까. 존재하되 존재하지 않는 사람이 됐으니까. 핸드폰을 꺼내 사진첩을 열었다. 현우의 사진들이 가득했다. 100일 돌 유치원 입학식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그녀의 삶은 온통 아들의 성장 과정이었다. 그녀만의 사진은 없었다. 문득 궁금해졌다. 자신이 죽으면 아들은 슬퍼할까? 아니면 홀가분해할까? 어쩌면 후자일지도 몰랐다. 더는 신경 쓸 일이 없어지니까. 명절에 불러야 한다는 부담도 없어지니까. 하지만 그녀는 아들에게 마지막 선물을 줄 것이다. 영원한 죄책감이라는 선물을. 평생 지고 살아야 할 무거운 짐을. 그것이 그녀가 줄 수 있는 유일한 벌이었다. 오후가 되자 배가 고팠다. 하지만 밥할 기운이 없었다. 냉장고를 열어보니 어제 부친 전이 있었다. 탄 것들이었다. 아무도 먹지 않은 것들. 그녀는 그것을 꺼내 먹었다. 쓰고 텁텁했다. 그녀의 인생 같은 맛이었다. 먹다가 울컥했다. 눈물이 났다. 처음이었다. 이렇게 서럽게 우는 게. 남편이 죽었을 때도 울지 않았다. 아들이 무심할 때도 울지 않았다. 하지만 지금은 눈물이 멈추지 않았다. 전화벨이 울렸다. 현우였다. 엄마, 우리 늦을 것 같아요. 사돈 어른이 저녁 먹고 노래방 가자고 하셔서 집에 들어가면 아마 12시 넘을 거예요. 문 잠그고 먼저 주무세요. 이순옥은 알았다고 답했다. 전화를 끊고 나니 더 서러웠다. 추석날 혼자 먹는 저녁. 70평생 이보다 서러운 날이 있었을까? 아니, 이제는 없을 것이다. 오늘이 마지막이니까. 그녀는 펜과 종이를 꺼냈다. 편지를 써야 했다. 아들에게 남길 마지막 말을. 뭐라고 써야 할까? 원망을 쓸까? 아니면 사랑한다고 쓸까? 한참을 고민했다. 결국 그녀는 짧게 썼다. 새로운 가족이 생긴 것을 축하한다. 나는 이제 너의 행복에 방해가 되지 않는 곳으로 떠난다. 그게 전부였다. 더 이상의 말은 필요 없었다. 편지를 봉투에 넣고 작은 방 문에 붙였다. 그리고 옷을 갈아입었다. 가장 좋은 옷을. 10년 전에 산 검은 정장이었다. 낡았지만 깨끗했다. 마지막 모습은 단정하고 싶었다. 가방을 챙겼다. 통장, 도장, 신분증, 그리고 약, 니트로글리세린과 진통제. 혹시 모르니까. 아니, 꼭 필요할 것 같았다. 마지막 순간 고통스럽지 않기 위해. 밤 10시 이순옥은 집을 나섰다. 현관문을 닫으며 마지막으로 뒤돌아봤다. 30년을 살았던 집이었다. 온갖 추억이 묻어 있는 곳이었다. 하지만 이제는 남의 집이 될 것이다. 그녀에게는 더 이상 아무 의미가 없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며 생각했다. 어디로 가야 할까? 갈 곳이 없었다. 친정은 이미 오래전에 없어졌다. 형제들과도 연락이 끊긴 지 오래였다. 가난한 집딸이 더 가난한 집으로 시집가니 모두가 외면했다. 아파트 현관을 나서자 찬 바람이 불었다. 가을바람이었다. 쌀쌀했지만 상쾌했다. 오랜만에 느끼는 자유로운 공기였다. 아무에게도 얽매이지 않은 순수한 자신만의 시간이었다. 거리는 한산했다. 추석이라 모두 가족과 함께 있을 시간이었다. 간혹 지나가는 사람들도 행복해 보였다. 손을 잡고 걷는 연인들, 아이를 안고 가는 부부들, 모두에게 갈 곳이 있었다. 그녀만 빼고 버스 정류장에 앉았다. 막막했다. 오늘 밤을 어디서 보내야 할까? 찜질방이라도 가야 하나? 아니면 역 대합실이라도. 하지만 그런 곳에서 마주칠 사람들이 두려웠다. 왜 혼자냐고 물을 것 같았다. 핸드폰이 울렸다. 현우였다. 엄마 어디에요? 집에 왔는데 없네요. 이순옥은 잠시 망설였다. 그리고 답했다. 잠깐 바람 쐬러 나왔어. 곧 들어갈게. 현우가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했다. 에이 엄마 왜 말도 없이 나가요? 사돈 어른들 당황하셨어요. 집에 아무도 없으니까. 빨리 들어오세요. 장모님이 차 드시고 싶대요. 이순옥은 전화를 끊었다. 그리고 일어섰다. 돌아가야 했다. 아직은 때가 아니었다. 내일까지만. 내일 서류 처리가 끝날 때까지만 참으면 됐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 무거웠다.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았다. 마치 감옥으로 돌아가는 기분이었다. 아니, 사형장으로 가는 기분이었다. 하지만 그녀는 걸었다. 묵묵히. 현관문을 열자 시끄러운 소리가 들렸다. 텔레비전 소리와 웃음소리가 뒤섞였다. 거실로 들어가니 네 사람이 소파에 앉아 있었다. 사돈 장모가 그녀를 보며 말했다. 어머 순옥 여사님 어디 다녀오셨어요? 걱정했네요. 이순옥은 미안하다고 답했다. 그리고 부엌으로 가서 차를 끓였다. 보이차였다. 그녀가 아끼던 것이었지만 이제는 상관없었다. 어차피 마지막이니까. 차를 내가니 장모가 말했다. 이 차 비싼 거죠. 향이 좋네요. 근데 좀 진하게 우려진 것 같아요. 제가 위가 약해서 연하게 마셔야 하거든요. 이순옥은 다시 차를 끓였다. 이번에는 연하게. 그러자 장인이 말했다. 너무 연해요. 차 맛이 안 나네. 이순옥은 또다시 끓였다. 세 번째였다. 손이 떨렸다. 피로인지 분노인지 알 수 없었다. 현우가 말했다. 엄마 이제 그만하고 쉬세요. 내일도 일찍 일어나야 하잖아요. 사돈 어른들 공항 가시기 전에 아침 준비해야 하고. 그래 알았다. 이순옥은 작은 방으로 들어갔다. 문에 붙여둔 편지를 떼어 서랍에 넣었다. 아직은 아니었다. 내일이었다. 모든 것이 끝나는 날은 내일이었다. 침대에 누웠지만 잠이 오지 않았다. 가슴이 답답했다. 협심증 증상이 심해졌다. 약을 먹었지만 나아지지 않았다. 숨쉬기가 힘들었다. 하지만 소리를 낼 수 없었다. 그들에게 폐를 끼칠 수 없었다. 새벽 1시 거실이 조용해졌다. 모두 잠든 것 같았다. 이순옥은 조용히 일어나 부엌으로 갔다. 물을 마시고 싶었다. 아니 약을 더 먹어야 했다. 가슴 통증이 점점 심해졌다. 부엌에 서서 창밖을 봤다. 보름달이 구름에 가려 보이지 않았다. 어둠뿐이었다. 그녀의 앞날처럼. 하지만 그녀는 두렵지 않았다. 오히려 편안했다. 곧 모든 게 끝날 테니까. 핸드폰을 꺼내 미혼모 센터 대표에게 문자를 보냈다. 내일 오전 9시에 만나요. 카페에서요. 서류 꼭 준비해 주세요.
번복 없습니다. 그리고 현우의 번호를 받다. 마지막으로 무슨 말을 하고 싶었다. 사랑한다고, 미안하다고. 하지만 그녀는 핸드폰을 내려놓았다. 이제 와서 무슨 소용인가. 이미 늦었다. 다시 작은 방으로 돌아왔다. 가방을 정리했다. 내일 필요한 것들을 확인했다. 신분증, 도장, 등기부등본. 그리고 편지. 아들에게 남길 마지막 편지. 이번에는 문에 붙이지 않고 탁자에 놓기로 했다. 새벽 3시, 여전히 잠이 오지 않았다. 그녀는 일기장을 꺼냈다. 오랫동안 쓰지 않았던 일기장이었다. 마지막 장을 펼쳤다. 그리고 썼다. 70년을 살았다. 누구를 위한 삶이었을까? 남편을 위해, 아들을 위해 살았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들은 나를 필요로 하지 않았다. 나는 그저 도구였을 뿐이다. 이제 자유로워지려 한다. 처음이자 마지막 자유를. 펜을 내려놓고 일기장을 덮었다. 그리고 눈을 감았다. 내일이면 모든 게 달라질 것이다. 아들은 충격을 받을 것이다. 며느리는 당황할 것이다. 하지만 곧 잊을 것이다. 그들에게는 새로운 가족이 있으니까. 새벽 4시 알람이 울렸다. 일어날 시간이었다. 마지막 아침을 준비할 시간. 이순옥은 천천히 일어났다. 온몸이 아팠다. 특히 가슴이 심하게 아팠다. 하지만 그녀는 참았다. 조금만 더 견디면 됐다. 부엌에 불을 켰다. 밥을 안 치고 국을 끓였다. 반찬을 준비하고 상을 차렸다. 마지막이라 생각하니 모든 게 새롭게 보였다. 숟가락 하나, 그릇 하나가 다 의미 있게 느껴졌다. 해가 떠올랐다. 추석 다음 날 아침이었다. 이순옥은 차려진 상을 보며 생각했다. 이제 정말 끝이구나. 오늘이 정말 마지막이구나. 그녀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다. 그리고 거실로 나가 외쳤다. 아침 준비됐어요. 일어나세요. 안방 문이 열렸다. 사돈장인이 나왔다. 벌써 차렸어요. 빠르네요. 그는 하품을 하며 말했다. 오늘은 공항 가야 해서 일찍 먹어야겠네요. 하나둘 나왔다. 장모, 현우, 지연. 모두 피곤한 얼굴이었다. 어제 늦게까지 놀았으니까. 이순옥만 밤을 새웠다. 그녀만 지옥 같은 시간을 보냈다. 식사가 시작됐다. 마지막 식사였다. 이순옥은 그들을 바라봤다. 행복해 보였다. 서로 대화하며 웃었다. 그녀만 빼고. 그녀는 여전히 투명 인간이었다. 아침 식사가 끝나갈 무렵 현우가 시계를 보며 말했다. 아버님, 슬슬 준비하셔야 할 것 같아요. 공항까지 2시간은 잡아야 하니까. 체크인이랑 면세점 시간도 있고요. 사돈 장모가 일어서며 말했다. 순옥 여사님, 그동안 신세 많이 졌어요. 음식 정말 맛있었어요. 이순옥은 고개를 숙였다. 아니에요. 오히려 제가 감사하죠. 거짓말이었지만 그렇게 말해야 했다. 현우가 차키를 들고 나섰다. 엄마, 저희 공항 다녀올게요. 아마 오후 늦게 들어올 거예요. 점심은 알아서 드시고요. 냉장고에 반찬 있으니까. 이순옥은 그들을 현관까지 배웅했다. 네 사람이 신발을 신으며 즐겁게 떠들었다. 유럽 크루즈가 얼마나 좋을지, 지중해가 얼마나 아름다울지. 그녀는 문 뒤에 서서 그들을 지켜봤다.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렸다. 집이 조용해졌다. 완전한 정적이었다. 이순옥은 현관문을 닫고 거실로 돌아왔다. 텅 빈 집이었다. 하지만 곧 영원히 텅 빌 집이었다. 시계를 봤다. 8시 30분. 약속 시간까지 30분 남았다. 그녀는 작은 방으로 가서 옷을 갈아입었다. 검은 정장이었다. 거울을 봤다. 야위고 초췌한 얼굴이었다.
70년 세월이 고스란히 새겨져 있었다. 가방을 들고 나섰다. 편지는 거실 탁자 위에 놓았다. 잘 보이는 곳에 현우가 돌아오면 바로 발견할 수 있도록. 그녀는 마지막으로 집안을 둘러봤다. 그리고 문을 나섰다.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문을. 카페에 도착하니 미혼모 센터 대표가 먼저 와 있었다. 40대 여성이었다. 따뜻한 눈을 가진 사람이었다. 그녀가 이순옥을 보자 일어섰다. 여사님 오셨어요. 안색이 안 좋아 보이시는데 괜찮으세요? 이순옥은 괜찮다고 답했다. 그리고 앉았다. 가슴이 또 조여왔다. 약을 먹어야 했지만 참았다. 지금은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했다. 서류를 마무리해야 했다. 대표가 서류를 꺼냈다. 여사님, 정말 하실 거예요. 지금이라도 번복하실 수 있어요. 이순옥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에요, 결정했어요. 빨리 진행해 주세요. 증여 계약서가 놓였다. 이순옥은 떨리는 손으로 도장을 찍었다. 8억 원짜리 아파트가 미혼모 센터로 넘어가는 순간이었다. 평생 모은 전 재산이 사라지는 순간이었다. 하지만 후회는 없었다. 대표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여사님, 그럼 이제 어디서 사실 거예요? 혹시 갈 곳이 있으신가요? 이순옥은 잠시 침묵했다. 그리고 답했다. 있어요, 갈 곳이. 걱정 마세요. 거짓말이었다. 갈 곳은 없었다. 하지만 그것도 상관없었다. 어차피 오래 있을 곳이 아니니까. 며칠만 버티면 됐다. 그때까지만 숨 쉬고 있으면 됐다. 서류 작업이 끝났다. 대표가 말했다. 오늘 중으로 등기 이전 신청하겠습니다. 늦어도 일주일 안에는 완료될 거예요. 그때까지는 여사님이 거주하실 수 있어요. 일주일. 이순옥은 속으로 생각했다. 일주일은 너무 길다. 그때까지 버틸 수 있을까? 현우가 알게 되면 어떻게 될까? 아마 난리가 날 것이다. 하지만 이미 늦었다. 돌이킬 수 없었다. 카페를 나와 거리를 걸었다. 갈 곳이 없었다. 집으로는 돌아갈 수 없었다. 이미 남의 집이니까. 정신적으로는 이미 떠난 집이니까. 공원 벤치에 앉았다. 가을 햇살이 따뜻했다. 노인들이 산책하고 있었다. 부부로 보이는 사람들이었다. 손을 잡고 천천히 걸었다. 행복해 보였다. 그녀에게는 없는 행복이었다. 핸드폰이 울렸다. 현우였다. 엄마 어디에요? 집에 없네요. 이순옥은 잠시 망설였다. 그리고 답했다. 산책 나왔어. 곧 들어갈게. 현우의 목소리가 짜증스러웠다. 아니 엄마 맨날 말도 없이 나가면 어떡해요. 제가 점심 먹으러 집에 들렀는데 밥도 안 차려놓고 미안하다. 이순옥은 그렇게만 답했다. 더 이상의 말이 나오지 않았다. 아들에게 밥 한 끼 차려주는 것도 이제는 의무가 아니었다. 그녀는 이미 모든 의무에서 벗어났다. 전화를 끊고 일어섰다. 집으로 가야 했다. 마지막 연기를 해야 했다. 며칠만 더. 등기 이전이 완료될 때까지만. 그때까지만 버티면 됐다. 집에 도착하니 현우가 라면을 끓여 먹고 있었다. 엄마 이게 뭐예요? 추석 다음 날인데 라면이나 먹고. 이순옥은 미안하다고 또 사과했다. 금방 반찬 차려줄게. 아니에요, 됐어요. 현우가 퉁명스럽게 답했다. 저 이따 지연이랑 외식할 거예요. 엄마는 혼자 드세요. 아, 그리고 내일부터 출근이라 바빠요. 당분간 집에 못 올 것 같아요. 그래, 알았다. 이순옥은 담담하게 답했다. 오히려 다행이었다. 현우가 없으면 더 편할 것 같았다. 연기하지 않아도 되니까. 거짓말하지 않아도 되니까. 현우가 나간 후 이순옥은 거실에 앉았다. 편지가 그대로 놓여 있었다.
아들은 보지 못한 것이다. 그녀는 편지를 다시 가방에 넣었다. 아직은 때가 아니었다. 저녁이 되었다. 혼자 먹는 저녁이었다. 김치와 밥뿐이었다. 하지만 충분했다. 더 이상 욕심낼 것도 없었다. 살아갈 이유도 없었다. 밤이 깊어갔다. 이순옥은 침대에 누웠다. 가슴 통증이 심해졌다. 약을 먹었지만 소용없었다. 숨쉬기가 힘들었다. 이대로 죽어도 괜찮을 것 같았다. 아니, 차라리 그게 나을지도. 하지만 그녀는 버텼다. 아직은 아니었다. 등기 이전이 완료되어야 했다. 확실하게 끝내야 했다. 그래야 아들이 번복할 수 없었다. 그래야 완벽한 복수가 됐다. 새벽이 되자 잠이 들었다. 꿈을 꿨다. 젊은 시절의 꿈이었다. 현우가 갓난아기였을 때 그녀가 행복했던 유일한 시절. 아이를 안고 웃고 있는 자신의 모습이 보였다. 하지만 꿈은 금세 악몽으로 변했다. 아이가 자라면서 그녀를 밀어냈다. 엄마 저리 가요. 창피해요. 그 말이 가슴에 박혔다. 꿈속에서도 아팠다. 사흘째 되는 날 아침, 이순옥은 현관 앞에 붙은 내용 증명을 발견했다. 법무법인의 도장이 선명했다.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다. 예상한 내용이었다. 부동산 증여에 따른 소유권 이전 통지서. 일주일 내 퇴거 요청. 그녀는 오히려 안도했다. 모든 게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었다. 이제 돌이킬 수 없었다. 아들이 알아도 소용없었다. 법적으로 모든 절차가 완료됐으니까. 거실로 들어가 편지를 다시 꺼냈다. 이번에는 내용을 추가했다. 집은 이미 남의 것이 되었다. 일주일 안에 나가야 한다. 모든 건 내 선택이었다. 원망하지 마라. 편지를 쓰다가 현기증이 왔다. 며칠째 제대로 먹지 못했다. 입맛이 없었다. 아니, 먹을 이유가 없었다. 살아갈 이유가 없는데 왜 먹어야 하는가. 핸드폰이 울렸다. 현우였다. 엄마, 오늘 저녁에 집에 갈게요. 중요한 얘기가 있어서요. 이순옥은 알았다고 답했다. 중요한 얘기. 무엇일까? 설마 집 얘기는 아니겠지. 아직 모를 테니까. 오후가 되자 미혼모 센터 대표에게서 연락이 왔다. 여사님 등기 이전이 생각보다 빨리 진행됐어요. 내일이면 완료될 것 같습니다. 혹시 불편하신 건 없으세요? 이순옥은 없다고 답했다. 오히려 감사하다고. 빨리 끝나서 다행이라고. 대표는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물었다. 정말 괜찮으신 거죠? 제가 너무 큰 선물을 받는 것 같아 마음이 무거워요. 괜찮아요. 이순옥은 담담하게 말했다. 그 집에서 미혼모들이 아이들과 행복하게 살면 돼요. 그게 제 마지막 소원이에요. 대표는 눈물 섞인 목소리로 감사하다고 했다. 전화를 끊고 나니 허전했다. 정말 끝이 보였다. 내일이면 모든 게 끝난다. 집도 아들도 인생도. 70년 삶이 하루 만에 마감되는 것이다. 저녁 7시 현우가 들어왔다. 표정이 밝았다. 엄마, 좋은 소식이 있어요. 승진했어요. 부장으로. 그리고 스톡 옵션도 받았고요. 이제 돈 걱정 안 해도 돼요. 이순옥은 축하한다고 말했다. 진심이었다. 아들이 잘 되는 건 기뻤다. 비록 그녀와는 상관없는 일이 됐지만 그녀 없이도 아들은 잘 살 것이다. 아니, 더 잘 살지도 모른다. 현우가 말을 이었다. 그래서 말인데요. 저 이번에 강남에 아파트 하나 더 사려고요. 투자용으로. 엄마, 이 집 담보로 대출 좀 받을 수 있을까요? 제가 이자는 낼게요. 이순옥은 잠시 침묵했다. 그리고 말했다. 그건 안 될 것 같구나. 현우가 놀랐다. 왜요? 엄마 집 깨끗하잖아요. 대출 한 번도 안 받았고. 이미 늦었어.
이순옥은 그렇게만 답했다. 현우가 의아한 표정을 지었다. 무슨 말이에요? 뭐가 늦었다는 거예요? 이순옥은 고개를 저었다. 곧 알게 될 거야. 현우가 짜증을 냈다. 아니, 엄마 왜 이래요? 말을 똑바로 하세요. 제가 부탁하는 게 그렇게 어려운 일이에요. 항상 저한테 해준 게 뭐가 있다고. 해준 게 없다. 그 말이 비수처럼 꽂혔다. 그래, 정말 해준 게 없을지도 모른다. 충분하지 않았을지도. 하지만 그녀는 최선을 다했다. 가진 모든 걸 쏟아부었다. 미안하구나. 이순옥은 그렇게만 말했다. 현우가 화를 냈다. 미안하다고요. 그게 끝이에요. 제가 얼마나 중요한 시기인데. 엄마는 정말 이기적이에요. 이기적. 그 단어가 우스웠다. 70년을 남을 위해 살았는데 이기적이라니. 단 한 번 자신을 위한 선택을 했는데 이기적이라니. 그녀는 웃음을 참았다. 현우가 벌떡 일어섰다. 됐어요. 제가 알아서 할게요. 역시 엄마한테 기대한 제가 바보죠. 그는 현관으로 향했다. 가면서 중얼거렸다. 평생 고생만 하셨다더니 결국 자기 것만 챙기네. 문이 쾅 닫혔다. 집이 떨렸다. 이순옥도 떨렸다. 분노인지 서러움인지 알 수 없는 감정이 치밀어 올랐다. 그녀는 주먹을 꽉 쥐었다. 손톱이 손바닥에 박혔다. 아팠다. 하지만 시원했다. 밤 10시 이순옥은 짐을 정리하기 시작했다. 많지 않았다. 옷 몇 벌과 사진첩. 그게 전부였다. 70년 인생이 가방 하나에 들어갔다. 가벼웠다. 너무 가벼워서 서러웠다. 사진첩을 펼쳤다. 현우의 사진들이었다. 하나씩 뜯어냈다. 찢어버리려다 멈췄다. 그래도 아들이었다. 미워도 아들이었다. 사진을 다시 넣었다. 마지막 추억으로 간직하기로 했다. 옷장을 정리하다가 낡은 지갑을 발견했다. 남편이 쓰던 것이었다. 열어보니 사진 한 장이 있었다. 젊은 시절 남편과 찍은 사진이었다. 행복해 보였다. 그때는 정말 행복할 줄 알았다. 지갑을 버리려다가 멈췄다. 그래도 함께 산 세월이었다. 비록 불행했지만, 도박과 폭력에 시달렸지만, 그래도 현우를 낳게 해준 사람이었다. 지갑을 가방에 넣었다. 새벽 1시 정리가 끝났다. 작은 가방 하나가 전부였다. 내일 들고 나갈 짐이었다. 어디로 갈지는 아직 정하지 못했다. 하지만 상관없었다. 어디든 여기보다는 나을 테니까. 편지를 다시 꺼냈다. 마지막으로 한 줄을 추가했다. 잘 살아라. 그게 전부였다. 더 이상의 말은 필요 없었다. 원망도 미움도 이제는 무의미했다. 가슴 통증이 또 시작됐다. 이번에는 더 심했다. 왼쪽 팔까지 저려왔다. 심장마비의 전조 증상이었다. 약을 먹어야 했다. 하지만 그녀는 참았다. 조금만 더. 내일까지만. 침대에 누웠다. 천장이 빙빙 돌았다. 숨쉬기가 힘들었다. 하지만 이상하게 평온했다. 곧 끝난다는 생각에, 모든 고통이 끝난다는 생각에, 새벽 3시 핸드폰이 울렸다. 현우였다. 엄마 미안해요. 아까 너무 심하게 말했어요. 내일 아침에 가서 얘기해요. 엄마도 쉬세요. 이순옥은 문자를 읽고 또 읽었다. 미안하다는 말. 얼마 만에 듣는 말인가. 하지만 너무 늦었다. 이미 강을 건넜다. 돌아갈 다리는 불태웠다. 그래, 내일 보자. 그녀는 답장을 보냈다. 거짓말이었다. 내일은 없을 것이다. 아들이 오기 전에 그녀는 떠날 것이다. 영원히. 다음 날 아침 6시 이순옥은 마지막으로 집을 나섰다. 작은 가방 하나를 들고
편지는 거실 탁자 위에 놓았다. 내용 증명 서류와 함께 현우가 오면 모든 걸 알게 될 것이다. 아파트 현관을 나서며 뒤돌아보지 않았다. 30년의 추억이 묻은 곳이었지만 미련은 없었다. 이미 마음속에서 정리했다. 어제가 마지막이었다. 버스를 탔다. 목적지는 없었다. 그저 서울을 벗어나고 싶었다. 아들의 손길이 닿지 않는 곳으로 가고 싶었다. 종점까지 가기로 했다. 어디든 상관없었다. 창밖으로 도시가 지나갔다. 이른 아침이라 거리는 한산했다. 간혹 출근하는 사람들이 보였다. 모두 갈 곳이 있는 사람들이었다. 목적이 있는 사람들이었다. 그녀만 빼고 1시간쯤 지나자 시외로 나왔다. 논과 밭이 보였다. 가을 들판이었다. 황금빛으로 익어가는 벼가 바람에 일렁였다. 아름다웠다. 이렇게 아름다운 걸 왜 이제야 봤을까? 핸드폰이 울렸다. 현우였다. 전화를 받지 않았다. 또 울렸다. 계속 울렸다. 10통, 20통. 문자도 왔다. 엄마 어디에요? 집에 왔는데 없어요. 이게 뭐예요? 편지가 무슨 말이에요? 이순옥은 핸드폰을 껐다.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았다. 아들의 목소리도 변명도 분노도 모든 게 무의미했다. 이미 끝난 관계였다. 버스가 종점에 도착했다. 작은 시골 마을이었다. 낯선 곳이었다. 하지만 편안했다. 아무도 그녀를 모르는 곳, 아무도 찾지 않을 곳. 마을 입구에 작은 여관이 있었다. 낡고 허름했지만 깨끗해 보였다. 하룻밤 묵기로 했다. 아니 며칠이라도 마지막 시간을 보낼 곳으로 충분했다. 여관 주인은 70대 할머니였다. 혼자 오셨어요. 네, 그렇습니다. 며칠 계실 거예요? 모르겠어요. 아마 좀 있을 것 같아요. 할머니는 더 묻지 않았다. 방 열쇠만 건넸다. 방은 작았지만 아늑했다. 창밖으로 산이 보였다. 단풍이 들기 시작한 산이었다. 붉고 노란색이 어우러져 있었다. 마지막으로 보는 풍경치고는 괜찮았다. 가방을 내려놓고 침대에 앉았다. 이제 뭘 해야 할까? 기다리면 되는 걸까? 죽음을? 아니면 스스로 끝내야 하는 걸까? 하지만 용기가 없었다. 그저 시간이 해결해 주기를 바랐다. 가슴 통증이 계속됐다. 약을 먹어야 했다. 하지만 약병이 비어 있었다. 며칠 전에 다 먹었다. 새로 처방받아야 했지만 그럴 이유가 없었다. 이대로도 충분했다. 오후가 되자 배가 고팠다. 이틀째 제대로 먹지 못했다. 여관 아래 작은 식당이 있었다. 내려가서 된장찌개를 시켰다. 혼자 먹는 밥이었다. 하지만 편안했다. 눈치 볼 사람이 없어서 식당 주인 아주머니가 말을 걸었다. 혼자 여행 오셨어요. 네, 그런 셈이에요. 좋으시겠어요. 자유롭게 다니시고. 이순옥은 웃었다. 네, 자유롭네요. 처음으로 자유로워요. 방으로 돌아와 창밖을 봤다. 해가 지고 있었다. 노을이 아름다웠다. 온 하늘이 붉게 물들었다. 장관이었다. 70년 만에 제대로 보는 노을이었다. 핸드폰을 켰다. 부재중 전화가 50통이 넘었다. 모두 현우였다. 문자도 100개가 넘었다. 엄마 제발 연락 좀 해주세요. 미안해요. 잘못했어요. 제발 돌아와 주세요. 그리고 지연의 문자도 있었다. 어머니 현우가 미쳐가고 있어요. 경찰에 신고까지 했어요. 제발 연락 주세요. 저희가 잘못했어요. 뭐든 들어드릴게요. 뭐든 들어준다. 이제 와서 집도 없고 돈도 없는 그녀에게 무엇을 들어준단 말인가? 존재 자체를 인정해 줄 건가? 사랑해 줄 건가? 너무 늦었다. 마지막 문자가 왔다.
미혼모 센터 대표였다. 여사님, 아드님이 찾아왔어요. 집 때문에 난리예요. 취소하라고 협박까지 해요. 하지만 이미 등기 이전이 완료됐어요. 법적으로 번복 불가능해요. 여사님 괜찮으신가요? 이순옥은 답장을 보냈다. 걱정 마세요. 모든 게 제 뜻이에요. 아들이 괴롭히면 경찰에 신고하세요. 저는 괜찮아요. 정말 괜찮아요. 핸드폰을 다시 껐다. 이번에는 배터리를 뺐다. 완전히 단절하기 위해. 더 이상 그들의 세계와 연결되고 싶지 않았다. 밤이 깊어갔다. 가슴 통증이 더 심해졌다. 왼쪽 팔이 완전히 마비됐다. 호흡이 가빠졌다. 죽음이 가까이 온 것 같았다. 두렵지 않았다. 오히려 반가웠다. 그녀는 사진첩을 꺼냈다. 현우의 사진을 한 장씩 봤다. 갓난아기 때 100일 돌 유치원 초등학교. 언제까지 아들은 그녀를 사랑했을까? 언제부터 그녀는 짐이 됐을까? 사진을 보다가 눈물이 났다. 처음으로 흘리는 진짜 눈물이었다. 서러움도 원망도 아닌 그리움의 눈물이었다. 그 작고 예쁘던 아기는 어디로 갔을까? 새벽이 가까워졌다. 이순옥은 침대에 누웠다. 숨쉬기가 점점 힘들어졌다. 시야가 흐려졌다. 이제 정말 끝인 것 같았다. 그녀는 눈을 감았다. 마지막으로 중얼거렸다. 현우야, 미안하다. 그리고 고맙다. 내 덕분에 그래도 엄마가 될 수 있었다. 비록 실패한 엄마였지만 의식이 흐려졌다. 어둠이 밀려왔다. 그녀는 그 어둠을 받아들였다. 편안하게 70년의 무거운 짐을 내려놓듯이. 아침이 되었다. 여관 주인이 문을 두드렸다. 대답이 없었다. 문을 열고 들어갔다. 이순옥은 침대에 누워 있었다. 평온한 얼굴이었다. 마치 깊은 잠에 든 것처럼. 현우는 미친 듯이 어머니를 찾아다녔다. 경찰서에 실종 신고를 했지만 성인이라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았다. 스스로 나간 거라며, 편지까지 남겼다며, 기다리라는 말뿐이었다. 사립 탐정까지 고용했다. 회사도 나가지 않았다. 승진이고 뭐고 다 무의미했다. 어머니가 사라진 충격이 너무 컸다. 아니, 집이 사라진 충격이 더 컸는지도 몰랐다. 미혼모 센터를 찾아가 난동을 부렸다. 우리 어머니를 꼬드긴 거죠. 치매 걸린 노인한테 사기친 거잖아요. 당장 취소하세요. 고소할 거예요. 하지만 센터 대표는 단호했다. 어머님은 정정하셨고 본인 의지였습니다. 녹음도 있고 공증도 받았어요. 변호사를 찾아갔다. 하지만 답은 똑같았다. 법적으로 하자가 없다. 본인 명의 재산을 본인이 처분한 것이다. 인지 능력에 문제가 있었다는 증명도 없다. 포기하는 게 낫다. 지영과의 사이도 나빠졌다. 시어머니 때문에 우리 집이 날아갔어. 8억이야, 8억. 그 돈이면 강남 아파트 살 수 있었는데. 지연도 화를 냈다. 당신이 잘했으면 이런 일 없었을 거야. 평소에 얼마나 무시했으면. 일주일이 지났다. 탐정에게서 연락이 왔다. 경기도 외곽 시골 마을에서 목격됐다는 제보가 있었다. 여관에 묵고 있다고. 현우는 즉시 차를 몰고 달려갔다. 여관에 도착한 건 오후 3시였다. 주인 할머니에게 물었다. 70대 여자분 계신가요? 혼자 오신 분. 할머니가 고개를 끄덕였다. 있었죠. 근데 어제 병원으로 실려갔어요. 현우의 가슴이 철렁했다. 병원이요. 왜요? 무슨 일이 있었나요? 할머니가 한숨을 쉬었다. 심장마비였어요. 제가 아침에 발견했는데 이미 의식이 없더라고요. 구급차 불러서 군 병원으로 갔어요. 현우는 병원으로 달렸다. 작은 군 병원이었다.
응급실로 뛰어들어갔다. 간호사에게 물었다. 어제 심장마비로 온 70대 여자분 어디 계세요? 이순옥이요. 제 어머니예요. 간호사가 차트를 확인했다. 중환자실에 계세요. 상태가 위중하세요. 면회는 제한적으로만 가능해요. 현우는 다리에 힘이 풀렸다. 겨우 벽을 잡고 섰다. 중환자실 앞에서 의사를 만났다. 젊은 의사였다. 표정이 어두웠다. 보호자분이세요. 네, 아들입니다. 어머니 상태가 어떤가요? 의사가 고개를 저었다. 좋지 않습니다. 급성 심근경색이었어요. 발견이 늦어서 뇌에 손상이 왔습니다. 지금은 인공호흡기로 연명하고 있는 상태예요. 현우가 물었다. 깨어날 수 있나요? 회복될 수 있나요? 의사는 침묵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답했다.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식물 상태일 확률이 높아요.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한. 현우는 중환자실로 들어갔다. 어머니가 침대에 누워 있었다. 각종 기계에 연결되어 있었다. 인공호흡기가 규칙적으로 움직였다. 살아있지만 죽은 것 같았다. 엄마. 현우가 불렀다. 대답이 없었다. 엄마 저예요, 현우예요. 제발 눈 좀 떠요. 제가 잘못했어요. 정말 잘못했어요. 눈물이 쏟아졌다. 처음이었다. 어머니 앞에서 우는 게 어릴 때 이후로 처음이었다. 엄마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다시 잘할게요. 정말 잘할게요. 하지만 어머니는 반응이 없었다. 그저 기계 소리만 들렸다. 삐삐하는 심장 박동 소리. 쉬익쉬익하는 인공호흡기 소리. 그게 전부였다. 간호사가 들어왔다. 면회 시간 끝났어요. 나가셔야 해요. 현우는 어머니의 손을 잡았다. 차갑고 마른 손이었다. 뼈만 남은 손이었다. 엄마 내일 또 올게요. 매일 올게요. 포기하지 마세요. 제발. 현우는 어머니의 손을 놓고 나왔다. 복도에 주저앉아 울었다. 서럽게 울었다. 지연에게 전화했다. 어머니를 찾았어. 하지만 위중해. 식물인간이 될 수도 있대. 지연이 한숨을 쉬었다. 그래도 살아계신 거네. 다행이야. 다행. 그 말이 비수처럼 박혔다. 이게 다행인가? 이렇게 누워있는 게, 의식도 없이 기계에 의존해 숨만 쉬는 게, 차라리 편하게 가시는 게 나을지도. 하지만 현우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살아만 계시면 돼. 언젠가는 깨어나실 거야. 기적은 있어. 반드시 있을 거야. 병원 로비에서 밤을 새웠다. 집으로 가고 싶지 않았다. 아니, 집이 없었다. 어머니가 남긴 편지를 다시 읽었다. 짧은 편지였다. 하지만 그 안에 70년의 한이 담겨 있었다. 새벽이 되자 중환자실로 갔다. 어머니는 그대로였다. 변화가 없었다. 간호사가 말했다. 이런 상태가 오래 지속될 수 있어요. 마음의 준비를 하셔야 해요. 마음의 준비. 무엇을 준비하란 말인가? 어머니의 죽음을. 아니면 평생 이렇게 사는 것을. 현우는 알 수 없었다. 그저 막막할 뿐이었다. 일주일이 지났다. 한 달이 지났다. 어머니는 그대로였다. 현우는 매일 병원에 왔다. 회사는 휴직했다. 돈이 문제였다. 병원비가 만만치 않았다. 집을 팔아야 했다. 자신의 아파트를 팔았다. 그 돈으로 병원비를 냈다. 지연은 반대했다. 언제까지 이럴 거야? 포기해야 할 때도 있어. 하지만 현우는 듣지 않았다. 부부 사이에 금이 갔다. 지연이 말했다. 나 더는 못 참겠어. 시어머니 때문에 우리 인생이 망가지고 있어. 이혼하자. 현우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래 가라고 말할 수도 없었고
붙잡을 수도 없었다. 1년이 지났다. 이순옥은 여전히 중환자실에 누워 있었다. 의식을 회복할 가능성은 점점 희박해졌다. 의사들도 포기를 권했다. 연명치료 중단 동의서가 현우 앞에 놓였다. 현우는 서명할 수 없었다. 손이 떨렸다. 이게 어머니가 원하는 걸까? 이렇게 누워 있는 게 아니면 편히 가시기를 바라실까? 그는 알 수 없었다. 지영과는 이미 이혼했다. 재산 분할로 남은 것도 없었다. 현우는 원룸에서 살았다. 회사도 그만뒀다. 편의점 알바를 하며 병원비를 댔다. 겨우 연명 치료비만 낼 수 있는 정도였다. 어머니가 기증한 아파트는 미혼모들의 쉼터가 됐다. 현우는 가끔 그곳을 지나갔다.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렸다. 어머니가 원했던 모습일까? 그는 문득 어머니를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았다. 편의점 야간 알바를 마치고 새벽에 병원으로 갔다. 중환자실은 고요했다. 기계 소리만 규칙적으로 들렸다. 어머니 곁에 앉아 말했다. 엄마 오늘도 왔어요. 날씨가 추워졌어요. 엄마가 좋아하는 첫눈이 왔어요. 어머니는 대답이 없었다. 그저 인공호흡기의 의지에 숨만 쉬고 있었다. 피부는 창백했고 몸은 뼈만 남았다. 그래도 살아 있었다. 아니 죽지 못하고 있었다. 현우는 어머니의 손을 잡았다. 차가운 손이었다.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다. 이게 자신이 할 수 있는 유일한 속죄였다. 평생 이렇게 살아도 괜찮았다. 어머니 곁을 지키는 것. 그게 자신의 벌이자 의무였다. 간호사가 들어왔다. 면회 시간이에요. 이제 나가셔야 해요. 현우는 일어섰다. 내일 또 올게요, 엄마. 꼭 올게요. 병원을 나와 걸었다. 새벽 거리는 한산했다. 가로등 불빛만 쓸쓸하게 켜져 있었다. 문득 어머니가 마지막으로 걸었을 길이 궁금했다. 무슨 생각을 하며 걸었을까? 얼마나 외로웠을까? 원룸에 도착해 라면을 끓였다. 어머니가 해준 밥이 그리웠다. 투정 부리며 먹던 그 밥이, 이제는 영원히 먹을 수 없는 그 밥이 눈물이라면 국물에 떨어졌다. 핸드폰을 켰다. 사진첩을 열었다. 어머니와 찍은 사진을 찾았다. 많지 않았다. 대부분 어릴 때 사진이었다. 커서는 함께 찍은 사진이 거의 없었다. 부끄러워했으니까. 어머니가 부끄러웠으니까. 후회가 밀려왔다. 한 번만 더 기회가 있다면, 어머니가 깨어난다면, 정말 잘할 텐데, 효도할 텐데. 하지만 그는 알았다. 이미 늦었다는 것을, 돌이킬 수 없다는 것을.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현우는 병원에 갔다. 어머니 곁에서 책을 읽었다. 어머니가 좋아했을 만한 책들이었다. 동화책도 읽었다. 어릴 때 어머니가 읽어주던 그 동화책들을. 엄마 기억나요. 이 책 읽어주시며 제가 잠들 때까지 토닥여 주셨잖아요. 제가 무서운 꿈 꾸면 안아주셨잖아요. 그때 엄마 품이 세상에서 제일 따뜻했어요. 어느 날 미혼모 센터 대표가 병원을 찾아왔다. 현우 씨, 이거 어머님이 저희에게 남기신 편지예요. 현우 씨에게 전해달라고 하셨어요. 만약의 경우를 대비해서. 현우는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받았다. 어머니의 글씨였다. 삐뚤빼뚤한 글씨였다. 잘 배우지 못해 서툰 글씨였다. 하지만 정성스러웠다. 한자 한자 심혈을 기울인 흔적이 보였다. 현우야,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엄마는 이미 없겠지. 미안하다. 너를 원망하고 떠난 것 같아 미안하다. 사실 엄마도 잘못이 많았다. 너를 제대로 사랑하는 법을 몰랐다. 그저 먹이고 입히는 게 사랑인 줄 알았다. 너도 힘들었겠지. 가난한 엄마가 부끄러웠겠지. 엄마도 알아. 다 알아. 하지만 표현을 못했다.
서로 표현을 못해서 이렇게 됐다. 너무 늦었지만 말한다. 사랑한다, 아들아. 태어나줘서 고맙다. 집을 남에게 준 건 너를 벌주려는 게 아니었다. 그저 마지막으로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싶었다. 내 인생에도 가치가 있었다고. 누군가에게 도움이 됐다고. 그렇게 믿고 싶었다. 너를 용서한다. 엄마도 용서해다오. 그리고 이제는 내 인생을 살아라. 엄마 때문에 발목 잡히지 말고 행복해야 한다. 꼭 행복해야 한다. 그게 엄마의 마지막 소원이다. 현우는 편지를 읽고 또 읽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다. 엄마 저도 사랑해요. 정말 사랑해요. 너무 늦었지만, 이제야 말하지만, 사랑해요. 중환자실로 뛰어들어갔다. 어머니는 여전히 누워 있었다. 변함없이 현우는 어머니의 귀에 대고 속삭였다. 엄마 편지 받았어요. 저도 엄마를 용서해요. 아니, 용서받을 사람은 저예요. 제발 눈 떠요. 한 번만 눈 떠서 제 얼굴 봐주세요. 그때였다. 어머니의 손가락이 미세하게 움직였다. 착각인가 싶어 다시 봤다. 분명히 움직였다. 간호사를 불렀다. 의사가 달려왔다. 검사를 했다. 하지만 의사는 고개를 저었다. 무의식적 반응일 뿐이에요. 의학적으로 의미 있는 변화는 아닙니다. 희망을 갖지 마세요. 현우는 무너졌다. 그래도 포기하지 않았다. 어머니 곁을 지켰다. 2년이 지났다. 3년이 지났다. 어머니는 그대로였다. 현우도 늙어갔다. 40대 중반이 됐다. 백발이 생기기 시작했다. 주름도 늘었다. 하지만 그는 매일 병원에 있었다. 어느 봄날이었다. 현우는 어머니에게 꽃을 가져왔다. 개나리였다. 어머니가 좋아하던 꽃이었다. 엄마, 봄이 왔어요. 개나리가 피었어요. 엄마가 제일 좋아하는 꽃이잖아요. 그때 기적이 일어났다. 어머니의 눈꺼풀이 떨렸다. 그리고 천천히 눈을 떴다. 흐릿한 눈이었지만 분명히 떴다. 현우를 바라봤다. 초점이 맞춰졌다. 그리고 입술이 움직였다. 현우야. 목소리는 나오지 않았다. 하지만 입모양으로 알 수 있었다. 어머니가 자신을 불렀다. 의식이 돌아왔다. 현우는 어머니의 손을 잡고 울었다. 엄마 저예요. 현우예요. 돌아오셨어요. 정말 돌아오셨어요. 이순옥은 아들을 바라봤다. 늙은 아들이었다. 자신 때문에 늙은 아들이었다. 미안했다. 하지만 고마웠다. 끝까지 곁에 있어줘서, 자신을 포기하지 않아줘서. 그녀는 다시 눈을 감았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다. 평온한 잠이었다. 의사가 달려와 검사했다. 놀라운 일이에요. 의식이 돌아왔어요. 완전히 회복될지는 모르지만 희망이 생겼어요. 현우는 어머니 곁에서 울고 웃었다. 엄마 이제 괜찮아요. 다 괜찮아질 거예요. 제가 끝까지 돌볼게요. 절대 혼자 두지 않을게요. 약속해요. 이순옥은 아들의 목소리를 들으며 생각했다. 이것이 자신이 준 벌이자 선물이었구나. 아들은 진정한 사랑을 배웠구나. 늦었지만 서로를 이해하게 됐구나. 창밖으로 봄 햇살이 들어왔다. 따뜻한 빛이었다.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빛이었다. 모자는 서로의 손을 잡고 있었다. 처음으로 진짜 가족이 된 것 같았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